한 유명 강사분께서 항우울제가 효과가 없다라고. 실제로 좀 연구들이 있죠. 그쵸. 굉장히 이제 신뢰할 만한 저널에 최근에 실린 연구다 보니까 의학계에서도 많이 이제 흔들리기도 했고, 치료 원리도 이제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적인 논의들이 많이 불러일으켰죠. 맞아요. 문제는 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영 선생님, 그 소문 들으셨어요? 저희 카톡방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던. 네. 그쵸. 그죠. 한 유명 강사분께서 항우울제가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강연장에서 좀 말하셔가지고 저희도 좀 많이 당혹스러웠죠. 그 강연을 들으신 많은 분들께서 그걸 믿게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치료하는 분들에게 또 야, 항우울제 효과 없대 라고 얘기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치료를 이미 하셨거나 하시려던 분들이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는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질병의 경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한번 과학적인 논문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효과가 없다고 하셨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좀 연구들이 있죠. 그쵸. 실제로 논문들도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도 있고 좀 회의적인 논문들도 있습니다. 물론 효과가 있다는 쪽의 논문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하고, 그리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저희는 효과를 보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논문 위주로 보시는 분은 그런 부정적인 논문을 접하면은 아무래도 좀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2008년이랑 2019년에 이제 항우울제랑 이제 위약,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는데 효과는 없는 플라시보. 그 약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나온 건 플라시보 효과일 거다 라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이런 연구들이 어떻게 하면은 똑같은 이제 환자분들을 이제 이렇게 나눠놓고 한 그룹에는 이제 진짜 약을, 한 그룹에는 위약을 처방을 해주거든요. 그쵸. 그리고 자기도 뭐 먹는지 모르고 연구를 진행한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뭐 먹는지 몰라요. 맞아요. 네. 그럼에도 플라시보가 작용을 했다라는 거는 아마 진짜 약을 복용한 사람은 부작용을 경험했을 것이고,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진짜 약을 먹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플라시보 효과가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럴듯한 주장이긴 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로서도 조금 흔들렸던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2022년에 그 여러 가지 논문들을 이제 모아서 분석한 그런 연구였어요. 엄브렐라 이제 연구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이제 결과가 뭐였냐면 세로토닌 가설은 증거가 없다. 네. 우울증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서 이런 세로토닌 분비나 활성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그런 일관된 근거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세로토닌 농도가 우울증 증상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굉장히 이제 신뢰할 만한 저널에 최근에 실린 연구다 보니까 의학계에서도 많이 이제 흔들리기도 했고, 기존의 세로토닌 가설이 잘못됐다면 이제 SSRI나 SNRI 같은 이런 것들의 치료 원리도 이제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적인 논의들이 많이 불러일으켰죠. 맞아요. 저희가 예전에는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제 계속해서 좀 힘들어지면 세로토닌이나 이런 여러 모노아민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가 낮아지고 항우울제가 이런 물질의 농도를 높이거나 잘 쓰이도록 하면서 항우울 효과를 내는 거다 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그거에 대한 근거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안타깝게도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이 뇌척수액 보면은 세로토닌 농도가 떨어져 있고, 효과가 좀 아쉬울 때도 있지만 어쨌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흔들리게 되는 내용들도 계속 등장하고 있기는 해요. 맞습니다. 항우울제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거 세로토닌 가설 이거 틀렸다고 하니까 항우울제 역시도 이거 효과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아마 주장을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세로토닌 가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항우울제는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지금 허경 선생님 말해준 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 가설이 이걸로는 우울증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해도 실제로 어쨌든 항우울제는 효과가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일단은 우울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취약성을 가진 한 사람이 계속해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결국에 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 코르티졸. 네, 코르티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코르티졸이 원래는 염증을 낮춰요. 스트레스에 대처하게 해주죠.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우리 몸이
그 코르티솔이라는 물질에 저항성이 생깁니다. 네. 예, 그래서 잘 반응을 안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염증 반응이 증가를 해요. 예, 이런 염증 반응들이 내 몸을 다시 공격하고 기능을 떨어뜨리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항염증 약물들이 실제로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 우울증을 뇌의 염증에 의한 질환으로 보는 이론들도 있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SSRI, SNRI 이런 물질들이 실제적으로 항염증 반응이 있다라는 게 연구에서 밝혀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울증처럼 이렇게 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시냅스라고 해서 이제 그 신경 간의 연결을 하는 그런 부위가 약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뭐 전두엽, 해마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잘 작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SSRI, SNRI 이런 물질들이 하는 역할이 이 시냅스 사이에 세로토닌이나 노에피네프린이나 이런 물질들의 농도를 높여주죠. 네. 예,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시냅스 연결을 강화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로토닌 이런 물질들이 2차적으로 BDNF 네. 예, 라고 하는 뇌신경 인자를 또 높여줍니다. 예, 이게 뇌의 기능을 또 회복을 시켜줄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단순히 세로토닌만 가지고 설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시냅스 사이에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이런 항우울제의 작용이 결과적으로는 뇌의 염증도 줄이고 그래서 코르티졸 저항성도 다시 낮춰주고 BDNF라고 하는 이제 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건강한 물질을 많이 분비시킴으로써 어쨌든 긍정적인 작용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항우울제가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한 정말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2018년에 란셋지에 실린 대규모 연구인데요. 이제 메타 분석을 했어요. 기존에 있던 1979년부터 2016년까지 발표된 522개의 이제 논문들을 메타 분석해서 11만 명이 넘는 성인 참가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항우울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나를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522개의 연구들이 그냥 연구들이 아니라 네. 다 이중 맹검 무작위 대조 실험들이었어요. 그렇죠. 가장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연구들만 500개 넘게 뽑아서 그거를 메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태까지 이거보다 좀 높은 신뢰도가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을까 싶은데 결과를 간단하게 분석하자면 일단 항우울제를 21종을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쓰는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네. 다 들어있는데 모든 항우울제들이 위약 대비 효과적인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참 신기했던 건 아미트립틸린이라고 요즘은 잘 안 쓰는 과거 많이 쓰던 항우울제가 효과는 가장 높다고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런데 부작용이 제일 심해서 오래 유지되기가 힘들다라고 나왔고요. 실제로 치료받는 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에스시탈로프롬이나 설트랄린 같은 약들이 효과도 높고 내약성도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임상에서 실제로 선호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었죠. 이것만 봐도 항우울제들은 모두 분명한 효과는 있다. 근데 다만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가 원인이 너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약을 똑같이 썼을 때도 반응이 너무 제각각이다 보니까 복용하시는 분들도 다 다르게 느끼고 네. 때로는 좀 효과가 없다고 느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도 진료에서 그러면 항우울제를 쓸 때 어떻게 쓰냐? 저희 마음대로 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치료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은 가장 많이 쓰는 항우울제들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항우울제들이 금방 효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한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야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형식인데 한 4주 이상 기다렸는데도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항우울제를 교체하거나 아니면은 아빌리파이 같은 요즘은 항정신병 약물을 더해보는 거. 맞아요. 예,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은 다른 항우울제를 또 한 번 더해보는 거. 그래도 치료가 잘 되지 않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rTMS나 TDCS 같은 뇌에 다른 방식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치료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또 스프라바토 같은 아예 이제 치료 저항성 우울증을 타겟으로 한 새로운 치료가 나오기도 했죠. 첫 번째 약물에 반응 잘 안 하는 경우가 사실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나한테 맞는 다른 약물은 또 어떤 게 있을지 아니면 내가 충분한 기간 사용해 본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해 보는 게 사실 필요해요. 좀 죄송스러울 때가 있는 게 병원 가서 약 복용하면 금방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좋아지지 않는 케이스들이 정말 꽤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의견들도 많이 남겨주시죠. 네. 저희가 좀 뽑아온 게 있는데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항우울제는 치료제가 아님. 운동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게 근본적 치료다.
정신과 약의 부작용은 케바케, 우습게 볼 수준 아님. 아, 이거 그 단골 댓글인데, 그러니까 이제 항우울제는 궁극적인 치료가 아니고 운동이나 뭐 다른 방법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치료다라는 말씀들 정말 많이 하시죠. 네, 그렇죠. 근데 치료제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항염증 반응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뇌신경 인자 같은 것들도 능가시켜서 궁극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약입니다. 네. 물론 운동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사실 뇌의 기능이 우울증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면 운동만으로 회복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게 근본적 치료라는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이걸 도와줄 수 있는 게 항우울제예요. 너무 뇌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운동할 의욕도 안 생기고요. 에너지 레벨도 떨어져 있고 생각도 너무 느리게 돌아가고, 그리고 상담을 해도 다 부정적인 쪽으로만 생각이 흘러가서 상담 치료도 잘 안 됩니다. 근데 항우울제가 들어가면은 이런 부분들이 바뀌기 시작해서 건강한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네. 우울증 약을 우습게 볼 게 아니라요, 우울증이라는 병을 우습게 보고 계신 거예요. 이분은 우울증은 정말 무섭거든요. 이렇게 마음의 감기 같은 가벼운 단어로 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사용을 해야 되고요, 운동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약물 치료 도움도 필요할 때는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10년 전에 진단받고 약은 5년 전부터 먹어왔는데 결국 아무 효과도 못 느끼고 자체 단약하고 6, 8개월 넘게 쓰레기집 만들고 유튜브 하루에 9시간 넘게 보고 페인처럼 살다가 지금은 완전히 치유된 느낌입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을 때 정신병적 우울증이라고 최소 5년, 길게 보면 평생 약 먹어야 한다길래 현타 와서 병원 그만 다닌 건데 왜 나았는지도 미스테리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준다. 그냥 나는 약 안 먹고도 다 나았다. 약을 왜 먹냐? 라는 댓글들도 자주 달립니다. 아마 이분은 이제 약을 드셔도 반응하지 않는 좀 난치성 우울증이셨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맞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안타깝게도 좀 맞는 약물 조합을 못 찾으신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우울증 치료할 때 이제 환자분들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울증은 시간 가면 나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실제로 치료를 안 해도요. 왜냐면 우울 에피소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사람이 잘 살다가 우울 에피소드가 오면은 기분이랑 뇌의 기능이 훅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치료 안 해도 돌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울 에피소드의 평균 기간이 1년 정도거든요. 문제는 그 1년 동안 삶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고 뇌의 기능도 무너져서 치료한 경우에 비해서 재발률이 너무 높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혼자서 완치가 되지 않고 진짜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 기간을 통계적으로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도 있지만 사실 단약해서 힘들어지시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네. 네, 약 드시는 동안에는 괜찮게 그럭저럭 잘 생활하셨는데 단약하시고 나서 완전히 집에만 있었다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무조건 다 해결해 준다라는 거를 너무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모든 항우울제들이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쨌든 나는 우울증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았다. 저희도 이런 댓글들 볼 때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다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우울제는 만능은 아닙니다.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70% 정도의 반응률을 보인다고 하고요. 안타깝게도 한 30% 정도의 분들에게서는 항우울제가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치료제가 아니냐? 그렇지 않죠. 항암 치료할 때도 저희가 효과가 100%라서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통계적으로 70% 정도의 분들에게는 확실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치료를 시작하는 게 맞고, 근데 이렇게 안타까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서 할 수 있는 시도들을 새롭게 해보아야 됩니다. 생물학적인 요인만 하더라도 너무 제각각인 경우가 있는 데다가 우울증은 정말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들도 정말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약을 복용해도 다른 경우가 또 여기서도 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항우울제 중에 뭐 거의 가장 많이 쓰는 약 중에 에스시탈로프람이라는 약이 있어요. 근데 그 약이 이제 5mg가 제일 작은 용량인데 그거의 반할인 2.5mg만 쓰시면서도 잘 지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용량으로도 잘 지내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이거는 끊어보시죠 하거든요. 그런데 끊으면 이게 위약 효과가 아니라 정말로 안 좋아지세요. 네, 그리고 가족들도 다 알아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진짜 작은 용량이라도 내가 잘 지내고 싶어서 그냥 꾸준히 유지하고 싶다 라고도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때때로 이제 항우울제를 복용을 하다 보면 이런 조증 사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항우울제가 분명히 이런 기분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우울제가 전혀 효과가 없다. 그냥 플라시보와 다를 바 없다. 네, 이거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항우울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항우울제는 과연 치료제일까? 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항우울제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울증 치료를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미 시작해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모두 다 현재 불안이 많이 올라가 있고 부정적인 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약물 치료에 대해서 실제로 회의적이고 좀 두려움이 많아서 약간의 부작용만 나와도 놀라시면서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막연한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하기보다는 효과가 좀 부족한 경우들도 있지만 그래도 공인받은 치료제이고 일단은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 게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의학적 판단이다 라는 거를 정확히 전달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